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세계 증시는 노동절로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휴장이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5월과 함께 시장도 다시 열렸습니다.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는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란 핵협정 등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을 좀 체크하고 가야겠죠. 저희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5월의 첫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16% 하락을 하면서 2511.2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67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79% 하락을 하면서 869.0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38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는요. 0.21% 상승을 하면서 6,706.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요. 0.10% 하락을 하면서 2,649.50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0.03% 상승을 하면서 92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3% 상승을 하면서 1,307.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요. 현재 0.19% 상승을 하면서 67.3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오늘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은 0.03% 상승을 했고요. 에이다 그리고 아인스타이늄,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만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퀀텀은 현재 0.33% 빠지고 있고 네오는 0.08% 빠지고 있습니다. 리플,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만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이오스고요. 2위는 트론, 3위는 에이다, 4위는 비트코인 그리고 오늘 5위에 이그니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그니스가 이 국내 상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 1,375억 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수요일에는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휴장이었는데 좀 쉬셨나요? 네. 어제는 이제 많은 나라가 휴장이긴 했지만은 네네. 미국장은 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ECB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 경제는 현재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부진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유로존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경기 개선세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횟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현지 시각으로 26일이죠. ECB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 다음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다룬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설명하였고, 회의 결과는 원래 당초 월 3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채권 매입에 대한 규모를 이어간다는 내용과 더불어 다수의 많은 관점이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유로존 측에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 축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이후에 올해 말에 이 부분을 좀 종료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성이 좀 크게 될까요? 향후에 방향이 좀 바뀌진 않을까요? 네. 유로존 테이퍼링 종료를 예상하는 건 일단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정 수준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일단은 목표 달성 수치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로존 통화 정책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2014년도죠.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미 한 차례 했었어요. 이제 유로존 지금 테이퍼링 하고 있는 과정을 똑같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딱 1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근데 유로존도 1년 이상의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적정 인플레이션 수치 도달도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이 1월부터 9월까지 월 6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300억 유로의 채권은 매입으로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연말 완전 종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에 종료를 하는 건데, 연말 종료 전에 6월 내지 7월 통화정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를 미리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지금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달러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유로존 테이퍼링 통화 정책 때문은 아닌지 영향을 좀 미치진 않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달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이제 미국 내 금리 인상에 대한 6월이죠. 올해 2018년 6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을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이유는 26일 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없이 미국 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 4회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 통화 정책에 대한 뉴스는 좀 다음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뉴스인지 자세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한층 가파라질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물가, 임금 등 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는 뉴스와 더불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30%에서 40%까지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을 3번 하냐, 4번 하냐에 따라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올해 금리 인상을 4번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지난달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치가 2.1%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5월, 6월, 7월이죠. 이게 하회 없이 일정하게 상승 유지를 한다면은 4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내다보고 있고,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도 지금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은 6월에 금리 인상이 지금 기정화되는 사실로 잡혀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 6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만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유지만 된다면은 충분히 4번도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지수에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같이 좀 봤을 때 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달러와 유로의 현 상황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이 좀 향후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뉴스하고 두 번째 뉴스를 좀 종합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6일 날 22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테이퍼링에 대한 유지. 하지만 미국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로존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이죠. FOMC 회의 금리 인상을 하는 6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6월에 이제 유로존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를 시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은 유로가 다시 재매수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미국 내 달러 상승을 엿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유로의 매수세를 노리는 것보다 달러의 강세가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가이드를 한 줄평 드릴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달러의 강세 6월 미국 FOMC 회의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달러의 강세는 6월 FOMC 전까지 지속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원하잖아요. 과연 이때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 자체가 이렇게 되고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을 이루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상은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상으로 다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과 무리 없이 일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연 4회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투자자 관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시간인데요. 전일장에 우리 멘토님 쉬지도 못하셨다고 하는데 전일장 매매 전략 어떻게 펼쳐주셨는지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달러 수치 자체가 6278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대를 조금 연결해서 보자면은 60분봉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조정장이 한 차례 열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추세대에서 맞물릴 때 한 차례 더 유로를 매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달러의 매수세가 맞으니 이 추세대에 맞을 때 한 차례 더 유로를 매도를 공략하시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달러를 항상 볼 때는 또 금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나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골드가 내려가는 모습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골드 차트 자체는 이제 가격 이동 평균을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조정의 시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엿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12평 자리와 맞물릴 때 다시 한번 재매도 위치를 보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로 봤을 때는 1324.1인데 1324.1에 도달했을 때 매도적 포지션을 좀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양세동 멘토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요, 이 환거래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 유효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환거래 관련해갖고는 장기적 측면은 유로 매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6월에 돼서 이제 유로를 재매수 위치를 노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단기로 보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도적 측면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6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매도적 포지션을 잘 찾고 그 강한 지지 맞는 부분에서 매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은 단기적인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멘토님, 오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던데 오늘 하루 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중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중국장이 휴장이었죠? 네. 네, 휴장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황 소개는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짚어볼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샤오미가 당초 뉴욕 증시에서 상장을 하기로 한 계획을 홍콩 증시로 바꾸면서 홍콩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왜 미국 대신 홍콩을 선택한 건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지난 30일 사설을 통해 위안화절하는 무역전쟁 대비책이 아니냐며 환율 안정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위안화의 절하 속도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후에 관련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샤오미와 관련된 뉴스네요. 샤오미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샤오미가 지금 상장을 안 돼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상장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샤오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장 거래소에서 이제 많이 이제 데려가려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홍콩 증시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IPO를 통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이 규모 자체가 알리바바 이후로는 최대 규모 그런 상황입니다. 샤오미 유치를 해서 한 25년 동안 제도를 유지했던 홍콩 거래소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브루그나이에 이제 창업을 했던 레이준 회장이 이제 이번 IPO를 통해서 잭팟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샤오미에 대해서 이제 전망은 또 엇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드디어 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가 상장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 때문에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인데 사실상 좀 샤오미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샤오미랑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강자고 삼성은 지금 중저가 폰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D램을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삼성전자 자체는. 근데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 하면서 이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본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라고 쳐도 지금 이제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IPO의 4분의 1 정도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아예 하지 않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평가긴 고평가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자금 흐름 이쪽에 좀 집중돼 있다.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샤오미가 당장 상장이 됐을 때는 좀 당분간 접근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IPO 규모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이거는 2000년에 AIA가 상장됐을 때 이후로 최대 규모고요. 2014년에 알리바바가 홍콩을 갈지 나스닥을 갈지 고민하다가 결국 나스닥을 갔거든요. 근데 나스닥 뉴욕 상장 이후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상장한 뒤로 중국 기업 내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홍콩거래소가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까지도 바꿔가면서, 원래는 없었는데 그걸 차등 의결권을 부여해줬어요. 그러면서까지도 이제 홍콩 거래소가 결국 유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중국 내 점유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내 객관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중국 내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위가 하웨이고 오포랑 비보 그다음에 애플에 밀려서 5위거든요. 지금 샤오미가 원래 1위였다가 쭉 밀린 겁니다. 쭉 밀린 건데 최근에 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샤오미가 이대로 가서 되겠나 싶었는데 깜짝 서프라이즈로 잭팟 터뜨린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 2017년에 점유율이 무려 2배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 신흥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강자다. 위치를 잘 구축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줄어드는 양보다 인도에서 늘어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샤오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대단한 좀 활약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번 상장을 위해서 지금 홍콩 거래소의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죠.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일단은 뭐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샤오미가 이제 상장을 IPO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군데서 막 유치하려고 했겠죠. 싱가포르에서 유치하려고 했을 거고, 홍콩에서 하려고 했을 거고,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에서도 막 손발을 막 뻗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유리한 곳에 이제 상장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주요 상장할 만한 곳은 홍콩하고 나스닥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옛날에 알리바바라는 회사 우리 다 알 겁니다. 유통 공룡이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가, 홍콩과 나스닥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결국은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홍콩에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차등 의결권이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차등 의결권은 뭐냐면, 한 주의 의결권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게 차등 의결권인데 그런 차등 의결권이 홍콩 증시에는 없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이런 차등 의결권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샤오미가 나스닥으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대주주가 적대적 M&A 들어왔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등요건을 좀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홍콩 증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홍콩 거래소에서 이번에 차등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처음 유치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이 샤오미 IPO 때문에 다른 홍콩 시장이 메가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지금 샤오미에 집중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샤오미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에 이제 차등유효권 부재로 이제 알리바바가 결국 뉴욕거래소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차등유효권을 이렇게 홍콩 거래소가 준비를 하면서 알리바바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만한 명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중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잘 염두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온 게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중국 내에서도 비중이라는 게 있어. 포트폴리오 비중. 펀드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에 할당되어 있는 비중 금액이 있을 거예요. 비중이. 근데 그 비중이 IT에도 몇 퍼센트, 뭐 유통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중에 다른 기업이 하나 싹 들어오면 그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놔야 돼요. 기존에 거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문제고 중국 내 업종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자금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를 미국에 빼앗기고 나서 이제 샤오미까지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홍콩 증시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 잘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위안화와 관련된 이슈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기간지라고 하는 이 인민일보에서 이제 위안화 절하가 최근에 지금 위안화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위안화가 갑자기 이제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무역전쟁 대비책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화 절하가 계속 기조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율 안정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인민일보 해외판이죠. 해외판에 이제 30일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 수출 우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이 잘 되려면 위안화가 좀 평가 절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야지 수출이 잘 돼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을 위한 위안화 절하는 절대로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위안화 환율과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표명하면서 최근에 우려를 좀 약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의 그 기사였습니다. 네. 현재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절상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4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절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좀 속도가 좀 빠르게 절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2016년에 이제 우리가 좀 지수도 좀 봐야 될 텐데, 1달러당 6.95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6.95위안이면 이게 위안화가 점점 올라올수록 1달러당, 그럼 위안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의미한 겁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1달러당 6.95위안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말부터 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쭉 물렸는데, 요게 작년 내내 위안화는 계속 절하됐었고요. 절상됐었죠, 절상.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숫자가 떨어지면은 이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달러당 6.95위안에서 예를 들어 6.5위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위안화가 절상됐다는 얘기인데, 작년 2017년 내내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됐었고, 올해 초까지도 계속 절상이 됐었고, 계속 절상이 되오다가 이제 3, 4월 초에는 1달러당 6.27위안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근데 다시 최근에는 다시 빠른 속도로 다시 6.33위안까지 지금 반등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는 하락했고, 그 차트 1달러당 그래프 차트로 보면 반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우리가 좀 느껴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거는 왜 이러냐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좀 해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가 화면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왔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왔는데 마침 이 사설이 나올 때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정고점을 얼마 안 남은 정고점 저항을 얼마 안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가치가 그동안 어떻게 됐냐? 주구장창 떨어졌거든요. 2017년 동안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달러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것도 좀 같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 새로 임명된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도 사실 보아우 포럼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좀 양보 카드를 내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사실상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좀 달러 가치가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2017년 내려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온 부분, 위안화가 최근에 살짝 전환된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확하게 보면 위안화 평가 절하 방식에서 이제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 무역 전쟁의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계속 평가가 절하되면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면서 미국이 또 민감하죠, 무역 전쟁에. 근데 이거 자기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수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평가 절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평가 절하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평가절이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무역전쟁에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주는 카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거보다 더 강한 그런 무역 전쟁에서 더 강한 카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 정도 가지고 좀 모자르다. 왜냐면 계속 지금 무역 적자 보고 있는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좀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이거에 관련해서 좀 협상이 좀 필요한데 마침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 지금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무역전쟁 향으로 더 촉발되느냐 아니면은 진정되느냐 여부인데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이한 인민은행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미국을 달래는 그런 코멘트의 사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가이드를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가이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중국도 뛰어든 인도를 잡아라. 네, 인도를 잡아라.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인도 펀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인도 펀드에 관심을 기울여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많이 늦었죠. 한 3, 4년 전에 이 인도 펀드 막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요.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지금 인도에 적극적이다.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서로 회담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이 지금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의 가장 좋은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인도 시장의 20, 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가요. 7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젊은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나라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중국이 계속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또 파키스탄이랑 친한 약간 이런 형국으로는 도저히 중국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인도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샤오미 자체도 지금 인도에 진출해서 지금 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런 인도에 대한 투자나 인도에 대한 진출이 아마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가이드에 맞춰서 오늘도 이제 매매 종목 추천을 해 주실 텐데요. 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과연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일까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보다는 일단 문우신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그와 대한 관련주로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이크비전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이크비전이고요. 이름 자체도 하이크비전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코드번호는 002415 신천에 이제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크비전 뭐 하는 회사냐면 CCTV 관련주예요. 우리나라 CCTV 관련주도 우리나라도 있죠. 이 CCTV 감시 카메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감시 카메라를 매우 늘리고 있어요. 한국을 롤모델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워낙에 카메라가 많아서 한국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면 인식 등 AI 기능을 좀 접목해서 치안 유지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미 무역 전쟁으로 하이크비전이 이제 주력 IP 카메라가 제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최근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금 GT가 제재를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렇게 밀린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이게 어느 게 문제냐면 엔비디아라고 그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상 CPU, 그러니까 여기 GPU라고 하는데 AI GPU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은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하이크비전 것도. 하이크비전 감시 카메라 관련한 모든 전자제품 관련한 반도체 이런 건 다 한국에서 만드는데 AI GPU만 지금 엔비디아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부품이 공급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인데 최근에 이 하이크비전이 중국 내 업체들로 많이 좀 다각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론 타격은 당장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 금방 극복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모습인데 이 하락한 라인에서 우리가 조금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36.530 라인, 36.530 라인 중에서 우리가 매수,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어디냐면 이때 한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 지지에서 돌파한 자리고요. 한번 여기서는 또 지지를 받았던 자리거든요. 이 지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쯤에서 우리가 대기해서 매수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36점, 매수가는 36.530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810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2.000 위안, 그러니까 42 위안 정도면 이 정도 되거든요. 한 요 라인 정도 되는데 정고점 라인에서 2차적으로 한번 매도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47.300 라인까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CCTV 관련주 PER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CCTV PER하고 좀 맞춰서 본다면 한 최종 목표가가 한 47.300 정도 될 거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만큼 좋은 기업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크비전 계속해서 앞으로의 성장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일인데 좀 쉬었어요? 아니요, 잘 못 쉬었습니다. 아, 네. 한게 좀 일이 많으셨죠?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관련 업무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 시스템 만들고 있다 보니까 휴일에도 쉴 수가 없죠.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를 위해서 다양한 이슈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거래되는 암호화폐 수는 총 1,335종이며 시가총액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암호화폐 과세 문제 분석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거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소들은 왜 무리해서 문을 여는지 이 속내와 이와 같은 현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좀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 1,335종이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좀 나왔는데 사실 좀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더 많이 오픈이 돼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총 시가총액은 지금 612조 원이다. 이 정도로 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이 암호화폐 수가 무려 1,335개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데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는 좀 세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일단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일단 암호화폐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ICO 하면서 오픈이 되고 있어요. 사실 공식적으로 거래소 안에서 오픈되는 종목들보다 언더그라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들까지 합하면은 2,335개보단 최소 5배 이상은 많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만 보더라도 항상 그 ICO만 검색을 하시면은 뭐 블로그나 이쪽에 굉장히 많은 ICO 신규 코인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제대로 블록체인을 쓰는 코인들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612조 원이면 언더그라운드까지 합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돌아오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금 부분이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럼 세금 제도가 좀 추가적으로 마련이 될까요? 다른 어떤 세금들이 좀 부과를 해외에서는 지금 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일단 해외 미국 같은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매매 관련해서 수익을 냈으면 이건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좀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좀 수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과세 요건 충족을 할 때 과세 부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매매 차익 등으로 뭐 수익을 냈을 때는 부과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거래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예요, 사실. 3대 국가입니다. 일본, 미국에 이어서 3대 국가 중 하나의 한국이 정작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많은 불법 자금들이 세금을 이탈하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좀 거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거래자들이 갑자기 차트가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 태스크포스 설치해가지고 세금 법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를 투자 자원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되면 좀 세금을 물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들은 좀 부과하는 것이 없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암호화폐 쪽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왜냐, 암호화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상품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상품으로 보고선 암호화폐를 살 때도 상품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아예 법적으로 막아져 버리는 기반이 마련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이건 더 이상 화폐로 보지 않겠다라는 기관들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좀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3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좀 의제로 많이 설정을 했었는데 기존의 과거 의제와는 좀 다르게 암호화폐가 핵심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국제자금
그다음 세탁방지기구 쪽에서 기준 이행 약속하고 FATF 점검을 하자는데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들만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좀 가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과세 방안에 대한 좀 통일을 맞추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성격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좀 보자, 똑같이 보고 과세에 대해서도 좀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해서 어느 자금들이 블랙 자금들이 이쪽 나라로 가고 뭐 세금에 따라서 이쪽 나라로 가고 이런 상황을 좀 만들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더라도 결국에 어느 국가는 좀 세금 부가가치를 좀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탈세의 처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좀 실질적으로 진짜 거래하는 부분이 될 테면은 이렇게 세금을 좀 부과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주식과 환거래 부분에서는 좀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고 있나요? 사실 주식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제대로 집중적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단 현금으로 전환을 하고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주식과 직접적인 거래가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좀 보시자면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부과를 하는 국가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들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이제 베이시스 프로그램 혹은 이제 IMF나 BIS에서 신규 통화를 출시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법정 통화에 가까운 암호화폐가 출시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오히려 중앙화폐급으로 글로벌 화폐급으로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마켓 시장, 주식 시장이든 뭐 해외 선물 시장이든 핵심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오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신규 거래소들이 좀 오픈을 못하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6월 선거를 앞두고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래소들이 몇 개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신규 거래소들이 속속들어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 계속 좀 무리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번에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신규 계좌 런칭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이제 실명인증제로 전환을 시키고 신규 계좌 유입도 못 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거래소들만 겨우 이제 가상 계좌 혹은 뭐 실명 계좌를 통해서 새롭게 신규 계좌들을 좀 유치하는 좀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핵심 거래소들이 그렇게 신규 계좌를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전 세계 1, 2, 3위 안에 항상 들어있던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도 순위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홍콩 거래소 쪽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사실 이게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 4차 산업에서도 사실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둘이 안 맞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원래 오픈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오픈하면 안 되는데 공격적으로 계좌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6월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6월 선거 이후에 이제 사실상 현재 집권 세력들이 대규모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미리 좀 땡겨야 된다. 미리 DB들을 땡겨서 갖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앞으로 6월 이후에 거래소들의 힘은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이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은행에서는 신규 거래 계좌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회 거래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회 거래 방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거래소 차원에서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 계좌를 기준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 계좌들에 대해서 규제 방안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다른 회원들을 이어서 중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수수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떼기가 좋지만 대신에 법안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 신규 계좌를 런칭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P2P로 거래를 이어버리고 있어요. P2P로 거래를 이어버리면은 회원들끼리, 그죠?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들끼리 이어버리는 상태로 거래를 중개시키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에서는 좀 약화가 될 수 있지만 일단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유저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원들을 나중에 법안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을 때, 확 전환을 시켜버리면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좀 미리 지방선거 전에 이런 방식을 우회해서라도 좀 땡겨놓자, 땡겨놓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회 거래 방법은 좀 이용자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작용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사실 거래량 부분에서 대규모 거래량을 가지고 거래가 되는 이 거래소의 거래량들을 잡지 못하고 P2P 간의 거래 때문에 사실 거래 체결이 느려진다던가 거래 체결이 느려진다던가 혹은 거래 체결 가격이 굉장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소들을 신규 진입하는데 좀 혈안이 되어 있으신 일반인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들을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채택을 해서 이용을 해야겠다. 뭐 해외 홍콩 거래소까지 이용할 수는 없고 국내 거래소 중에서 이런 지원만 해주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 계좌에서는 좋은 수익률이 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면에서 좀 마이너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가이드를 주실 텐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한 또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이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이번 가이드는 한 줄평. 일단 국제 경제에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금융 규제의 시작이죠. 정확히 한 줄평을 말씀드리자면은 금융 규제가 본격적으로 원래 좀 5월부터 스타트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많이 포커스가 됐었었는데 기존의 시장 기대로는 5월달에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금융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완화되는 사이에서 신규 규제 런칭이 좀 쉬워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사실 실질 마켓에서는 금융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약 조건이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이걸 기존의 화폐로 바라보다가 점점 이제 IMF나 BIS 쪽에서 법정 통화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출시 예정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존 화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상품에 가깝다. 골드나 뭐 쌀 혹은 오일 이런 상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취급을 가하면서 뭐 자금 세탁 방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통화들을 점점 상품으로 규제를 하면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규제 법안에서는 굉장히 좀 깝깝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면이 좀 오늘의 핵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 규제가 시작됐다라는 가이드 한 줄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진 멘토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좀 해안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또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